네, 올해는 매크로와 금융시장에 좀 잠재된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운용 룰을 정립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요. 네. 진짜 미디어에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 금액이 엄청 뭐 몇 경이라고 막 하던데 네. 그런 분도 막 저렇게 열심히 좀 뭐 영업을 하시는구나. 자신들이 그 ETF 냈잖아요. 막 네. 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막 국제적인 자산, 막 금의 시총을 추월할 것이다. 금을 넘으면 이제 뭐 당연히 애플 마소 다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서스럼 없이 쓰시더라고요. 음. CNBC 막 이런 데 나와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저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를 자기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진심인가? 막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만 불 되면은 27조 달러가 되고 한 2년 뒤에 중국 GDP 정도가 될 것 같았었을 때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레리 핑크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근데 저는 뭐 행간을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레리 핑크가 얘기하는 거는 레리 핑크가 이제 블랙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산의 토큰화를 활발하게 전개하겠다. 자산의 토큰화를 활발하게 전개하겠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락의 사업적 시도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 그 블랙락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이 됐거든요. 불과 ETF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아니었죠.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훨씬 더 컸겠죠. 근데 지금은 이 투자에 대해서는 블랙락이 엄청 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고 볼 수 있거든요. ETF 때문에 그렇죠. ETF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런 ETF를 가지고 이 금융 투자의 혁신을 일으킨 그런 기업들이 또 하나의 혁신을 시도를 하는 거죠.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큰 시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되게 극단적으로 비판하시잖아요. 찰리 머거 분도 그러시고 맞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판할 자유를 존중합니다. 비판할 자유를 존중하고 그렇게 보시는 뷰가 있죠. 근데 비판할 자유를 존중하지만 새로운 현상을 좀 오픈 마인드로 바라보고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하워드 막스. 네. 오크트리 캐피탈의 이제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클래식한 그 투자 조언서를 명저죠. 그 책을 쓰신 하워드 막스를 제가 존경하는데 하워드 막스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니면 크립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픈 마인드를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 관점.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읽고서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참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자기 아들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대요. 제 아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열린 시각을 갖게 됐다. 아들은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는 싫어하고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투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후세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듣고 그 관점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재밌네요. 혹시 뭐 그 오크 뭐라고 하셨잖아요. 오크 캐피탈인가 뭐 거기서도 투자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
하워드 막스의 어떤 투자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보셨었을 때는 투자를 하시진 않을 것 같다는 제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픈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우쪽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좌쪽이면은 그 중간쯤에 하워드 막스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폄훼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너무 그 공격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당선돼야 암호화폐에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이나 경제적인 입장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친화적인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긴다라고 하면은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 이랬었을 때 전통 실물 경제와 전통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또 크립토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럼 오히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만약에 되게 정치 지정학적으로 막 불안정해졌어요. 그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투자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금이었잖아요. 네. 디지털 금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의 이동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한 번씩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뭐 그런 내러티브를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전통 자산의 어떤 클래스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전통 자산의 어떤 그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알 수는 없죠. 네. 와. 야, 이거 비트코인 되게 흥미롭네요. 네.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같네요. 네. 그 또 하나의 큰 호재가 이제 4월에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 반감기 효과라는 게 정말 뜨겁나요? 그 이게 이제 2009년에 그 비트코인이 그 발행되기 시작해서 4년마다 이제 그 비트코인의 그 발행되는 그 규모가 반씩 줄어드는 걸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9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2028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주위에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큰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이제 희소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될 거다라는 네. 그런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반감기가 가격 상승 재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논리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수요가 적어지는 희소한 정원이 모두 가격 상승하진 않잖아요. 모두 가격 상승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발행되는 규모가 줄어들 거니까 이게 희소해지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많을 거고 이것을 했었을 때는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논리적이진 않죠. 논리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투자의 행태적인 심리적인 것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ETF 이더리움 ETF도 있잖아요. 네. 그 이더리움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 간 전자현금 거래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이었잖아요. 네. 개인 간 전자현금 거래 시스템이. 근데 이더리움은 이런 그 비트코인의 개인 간 전자현금 거래 시스템의 기능도 제공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NFT도 혹시 들어보셨죠?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그
블록체인과 크립토 고유의 생태계의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지원하는 자본적 기능을 제공하죠. 네. 이더리움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좀 차별되는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더리움은 하나의 이제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나중에 막 구글하고 막 비트크들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라이즈된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만들어내 가지고 네. 엄청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창출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구글이나 애플이 앱 시장에서만 그 열리게 되죠. 네.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기술 시스템이나 금융을 가지고 누구나 개발하고 또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누구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 발행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네. 생태계를 이제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제 생각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처럼 안전하고 편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복잡하고 불편한, 속도도 느리고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애플이나 구글의 앱 시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상에서 애플이나 구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막 그 솔라나나 그 추격하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추격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역전될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나요? 격차가 어느 정도가 벌어져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솔라나 그리고 뭐 아까 폴리곤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아발란체 뭐 이런 그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제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근데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체로 보면은 이제 속도가 빠르거나 속도가 빠른 그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은 거래 수수료가 더 낮거나 네. 이런 이제 각자의 이더리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각자의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들을 구축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 키 그리고 뭐 유월 키 난 유월 코인인가요? 맞습니다. 너가 네. 키가 없으면 너 코인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에 두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꼭 옮겨야 되는 걸 강조하는데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개 키와 매칭되는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이 크립토는 제게 아닙니다. 그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소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킹이나 뭐 거래소가 파산이 되게 될 경우에 그 크립토를 제가 돌려받을 수 없어요. 네. 그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주식은 이제 그 예탁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다시 보관하고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자 보호라는 것들이 있고 안정장치가 있죠. 근데 크립토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개인 키를 보유하고 공개 키와 매칭되는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않으면은 이 크립토가 궁극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고 이것이 해킹되거나 파산됐었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거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국내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 키를 보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가는 것들은 이제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죠.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시세 차익을 하는 이제 거래소에서 시세 차익을 하는 이 단순 투자 이외에 다양한 크립토의 트랜잭션 경험을 하려면 내가 이 다른 그 계좌에 이체를 하고 그다음에 뭐 흔히 뭐 디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내가 그 크립토를 이체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트랜잭션을 통해서 뭔가의 기능을 확인해 보고 싶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또 크립토 투자에 있어서 굉장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려면은 개인 지갑을 써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 한 칼럼에서 2023년 올해의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도 저희 시청자님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 드릴 때 그 인디콘의 경제 M이라는 칼럼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얘기는 5개였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위험은 감수하지 말자. 올해 매크로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불안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매크로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별일 없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계속 유지하거나 높이는 거는 좀 감수하지 말자. 이런 조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전자산에서 출발하고 위험자산 조정 시에 비중을 늘리자. 이런 측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예금이랑 채권이거든요. 이거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그다음에 그 이자가 제공되는 이제 금융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4% 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금이나 그다음에 국채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좀 조정을 마치고 저는 재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험 자산을 조금씩 그 비중을 늘리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세 번째로는 현금 흐름과 수익률 및 가치 평가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지급 결제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에 가서 파산하게 되는 도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그래서 현금은 아무리 지금 뭐 매출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잘 나오고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흑자 도산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좀 잘 살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역발상을 갖자. 네 번째 역발상을 갖자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투자를 해보자라는 그런 조언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핵심 가치를 창출할 대상을 리서치하자. 오늘 그 크립토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앞으로 5년, 10년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이것이 창출하는 가치가 되게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올해 좀 많이 리서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올해 매크로 위험이 제거되고 됐었을 때 그 자산을 좀 나의 핵심 자산으로 좀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밸런싱을 하자.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다음에 그거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운용을 하는 그런 스킴을 한번 가져보자. 뭐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오늘 크립토 얘기만 했는데 주식 섹터 가운데서도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좋게 보시는 섹터? 테크를 선호해요. 테크를 선호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뭐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좋게는 보는데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지금 창출하는 현금 흐름보다도 상당히 높은 부분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정치 매크로 이런 게 되게 불안정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친다거나 북한이 한국을 친다거나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동, 그렇죠? 중동, 유럽, 동유럽
그리고 한반도인가요? 그리고 중국, 대만 요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크게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의 그 갈등이 나타나는 형태로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예견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중동 전쟁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올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중국과 대만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가 굉장히 좀 현실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만약에 뭐 비트코인 10개라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지갑에다 빼놔야겠네요. 뭐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위원님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매크로와 금융시장에 좀 잠재된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운용 룰을 정립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동민 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